소해가 무거운 놋대야에 담긴 잿물을 나르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잿물이 쏟아져 치맛자락을 적셨지요. 이런 칠칠 맞은 것을 보았나? 시어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소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마당에 홀로 남은 소해의 곁을 진우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성품이 본래 그러하오.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오. 지아비마저 이러하니 이 집에서 내 편은 하늘밖에 없구나. 양반집에서 귀하게 자란 소해는 어쩌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 열어라! 새벽을 깨우는 거친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에서 깬 소해가 저고리 고름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대문 밖에는 횃불 수십 개가 어지러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털이빨 같은 얼굴의 의금부 군관들이 칼을 찬 채 담장 너머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의금보다 윤경직은 오라를 받으라! 영모의 죄를 지었으니 즉시 압송하라! 영모라니요? 그 무슨 말씀이옵니까?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버지 윤경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담담함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영모라니, 증거라도 있소? 물론이요. 바로 이 붉은 인장이 증거요. 군관 하나가 손바닥만 한 붉은 인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인장 머리에는 학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오. 그것은 송화상단의. 어허, 잘잘못은 의금부에 가서 따질 일이다. 한 군관이 아버지의 말을 급히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그 뒷말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다급하였지요. 송화상단, 저 붉은 인장은 또 무엇인가? 처음 보는 것인데. 소해는 급히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도무지 짚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군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아버지를 결박하였습니다. 아버님! 소해가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영모라니요! 아이고, 영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모라니요. 뒤늦게 뛰어나온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경직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아버님,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듣게 되더라도 이 아비를 믿어야 한다. 잠시 말을 멈춘 윤경직은 슬쩍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딸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바람결에 실린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붉은 인장의 그 학을 잊지 말거라. 소해가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붉은 학이요?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그것만 기억하여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을 채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끌어내라. 군관들이 아버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소해는 맨발로 흙바닥을 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허나 윤경직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일의 뒤 윤경직은 영모죄로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청렴한 선비인 줄만 알았더니 원, 겉과 속이 그리 다를 줄이야.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지 뭐요. 허나 소해는 그 말들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제 아버지만큼 고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밤이면 딸을 무릎에 앉히고 손수 셈 법과 그를 가르치던 그런 아버지였지요. 아버님은 절대로 나라를 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 붉은 인장은 누가 아버님 손에 쥐어준 것인가? 죄인의 가솔이라 하여 재산은 나라에 몰수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도 흔적 없이 사라졌지요. 오랜 세월 한솥밥을 먹던 하인들마저 하나둘 슬금슬금 집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어머니와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마저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혜는 밤낮 없이 약을 다렸지만 병세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지요.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혜야, 예. 어머니, 소녀 여기 있사옵니다. 미안하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너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는 것이. 소혜는 울음을 꾹 삼키며 야윈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그러니 부디 기운을 내시옵소서.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내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소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 소녀도 알고 있사옵니다. 부디 살아남거라.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다오. 그 말과 함께 손끝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소혜는 그날 밤 어머니의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혜가 텅 빈 사랑채를 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시던 낡은 벼루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지요. 툭. 무언가가 벼루 밑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곱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소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조심스레 종이를 펼치자 세월의 빛이 발의 글씨들이 흐릿하였습니다. 비단 은자 말 백필? 거래를 적은 문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름 하나가 눌러 쓴 듯 남아 있었지요. 송화? 송화상단을 말함인가? 그리고 그 이름 밑에 붉은 빛이 희미하게 남은 인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장은 거의 지워졌으나 마지막 글자 하나만은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 소혜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붉은 학. 아버지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딸에게 남기려 했던 말. 이 문서는 송화상단의 거래 문서였지요. 송화상단. 소혜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지요.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상단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죽을 쑤어 나누어 온갖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상단이었습니다. 그 상단의 주인이 바로 최만호였지요. 아버님께서 어찌하여 저 상단의 문서를 감추어 두셨을까? 설마 아버님이 저들과 한 통속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밝혀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물러간 자리에 차디찬 결심이 들어섰지요.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의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송화상단의 주인 최만호가 병약한 외아들의 배필을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소혜는 낡은 장옷을 깊이 눌러쓰고 한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이 넓은 매파였지요. 노파는 소혜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아직 한양을 떠나지 않으셨소? 소혜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할멈, 소녀, 혼인을 하고 싶사옵니다.
송화상단 최만호 대인 댁으로 말이옵니다. 노파의 손에서 곰방대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이라니. 아씨,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오? 죄인의 딸을 대체 어느 집이 받아준단 말이오? 소혜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녀를 그 집 며느리로 넣어만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소녀가 가진 전부이옵니다. 소혜는 품에 숨겨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가 들어 있었지요. 노파는 오래도록 그 비녀를 바라보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붉은 혼례 가마가 한양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새색 씨가 도착하였습니다. 소슬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넓은 마당에는 시댁 식솔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맨 앞에 최만호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허연 수염을 곱게 쓸어내리는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후덕한 어른이었지요. 소혜는 그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몸, 잘 부탁드리옵니다. 허허.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그래. 이름이 무엇이더냐? 수정이라 하옵니다. 수정이라. 얼굴만큼이나 고운 이름이로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소혜의 시선이 최만호의 허리춤에 가서 닿았습니다. 작은 놀이개 하나가 봄바람에 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순간 소혜의 심장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그 놀이개 끝에는 아버지가 잡혀가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라 하였던 바로 그 학이 새겨진 붉은 인장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소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그 붉은 인장만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버님. 이리하여 소혜는 원수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튿날, 아직 하늘에 별이 남아있던 새벽이었습니다. 새아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를 갈랐습니다. 소혜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도 잠을 자느냐? 송구하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새벽 딸기 울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법이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채비하거라. 그날부터 소혜의 하루는 언제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소혜는 찬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겨울도 아니건만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지요.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부싯돌을 치는데 자꾸만 불씨가 죽었습니다. 겨우 불을 살려놓으면 이번에는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찬 우물에서 두레박을 길어 올리기를 몇 번이던가요. 물동이를 이고 나르다 보면 어느새 저고리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등은 장작 가시에 긁혀 성한 데가 없었고 손바닥은 뜨거운 솥에 데어 물집이 잡혔지요. 허나 이 집에서 괜찮으냐 묻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최만호와 시어머니, 남편 진우,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쌀밥을 들었지요. 잘 구운 족이며 나물이며 상다리가 휘어질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을 손수 차린 소혜의 앞에는 작은 녹그릇에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멀건 된장국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소혜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려는데 시어머니가 태연히 말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먹으면 손이 느려지는 법이지. 소혜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 말 한마디가 식은 보리밥보다도
더 차갑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참자. 이만한 서름에 무너지려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소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찬 보리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숨 돌릴 틈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새아가 예, 어머님. 안채 대청마루를 닦거라. 손님이 오시면 낯이 비칠 만큼 반질반질하게. 소혜는 걸레를 빨아 마루를 훔쳤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엎드려 닦았지요. 한참을 닦아 마루가 거울처럼 빛나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손끝으로 마루 구석을 쓱 문질렀습니다. 이것 보아라. 여기 먼지가 그대로 아니냐? 눈은 어디다 두고 일을 하는 게야? 다시 하겠사옵니다. 소혜는 다시 엎드렸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마루를 다 닦으니 이번에는 행랑채 빨래가 산더미로 나왔습니다. 시린 냇물에 빨래를 헹구고 무거운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다 보면 어깨가 빠질 듯하였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장독대를 훔치고 마당을 쓸고 저녁상을 차려야 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소혜가 무거운 놋대야에 담긴 잿물을 나르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잿물이 쏟아져 치맛자락을 적셨지요. 마침 그 곁을 지나던 시어머니의 버선에도 엿방울이 튀었습니다. 이런 칠칠 맞은 것을 보았나? 시어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소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소혜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지요. 내 이 귀한 버선을 어쩔 것이냐? 눈을 뜨고 다니는 게냐? 감고 다니는 게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소혜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몸종들이 그 광경을 힐끔거리며 저희끼리 수군거렸지요. 소혜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으나 그녀는 끝내 눈물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소혜에게 더 사무친 것은 매질보다 남편의 외면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여러 날이 지나도 남편 진우는 소혜를 그림자 대하듯 하였습니다. 몸이 약하다 하여 별채에 홀로 머물며 어쩌다 마당에서 마주쳐도 소혜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마당에 홀로 남은 소혜의 곁을 진우가 지나갔습니다. 소혜는 저도 모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허나 진우는 잠시 걸음을 늦추었을 뿐 나직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별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성품이 본래 그러하오.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오.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뺨이 부었는지 손이 성한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지요. 지아비마저 이러하니 이 집에서 내 편은 하늘밖에 없구나. 소혜는 별채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한 번은 소혜가 무거운 장독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그만 장독을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뚝뚝 흘렀지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눈길은 피 흐르는 며느리의 손이 아니라 깨진 장독에 먼저 가서 꽂혔습니다. 아니, 엿달을 공들여 담근 장독을 깨뜨려! 이제 무엇으로 음식을 만든단 말이냐? 이 아까운 것을!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소녀가 그만. 집이 가난하니 배운 것도 없지. 그러니 이깟 장독 하나 성이 못 옮기는 게야. 냉큼 치우지 못할까? 아버님 불호령 떨어지기 전에. 소혜는 피 흐르는 손으로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상처가 깊어 손이 덜덜 떨렸지요. 눈물이 왈칵 솟았지만 소혜는 소매자락으로 얼른 훔쳐냈습니다. 이만한 아픔에 우는 내가 부끄럽구나. 참수를 당하신 내 아버님은 이보다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쳐
그 마지막이 얼마나 사무치게 아프셨을까. 참아야 한다. 이 집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소혜는 피 묻은 손을 헝겊으로 질끈동여 매고는 다시 묵묵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소혜는 좁은 골방에 홀로 앉아 상처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민 달빛이 부르트고 갈라진 그 손을 서럽게 비추었지요. 시집 오기 전 아버지와 마주 앉아 곱게 붓을 쥐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굳은 살이 박히고 성한데 하나 없는 종의 손이 되어버렸지요. 허나 괜찮다. 소혜는 조용히 두 주먹을 걸어쥐었습니다. 이 손으로 내 반드시 아버님의 원한을 갚으리라. 이 집이 감춘 그 굵은 인장의 비밀을 이 손으로 기어이 세상 밖에 끄집어내리라. 바깥에서는 어느새 바람이 일고 처마 끝 풍경이 댕그렁 울었습니다. 소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뜻밖에도 곳간 열쇠를 소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새아가 곳간 물목을 장부와 맞추어 보아라. 글은 읽을 줄 안다 하였으니. 예. 소혜는 처음으로 상단 장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릴 적 아버지가 손수 셈법을 가르치며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그 가르침이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줄, 두 줄 장부를 넘기던 소혜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장부에는 인삼이 50근이라 적혀 있는데 곳간에는 20근뿐이었습니다. 비단은 20필이라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12필뿐이었지요. 물목마다 수량이 어긋났습니다. 장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숫자를 부풀려 적었다. 나머지 물건은 장부에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빼돌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얼 그리 오래 들여다보느냐? 최만호였습니다. 소혜는 얼른 태연한 얼굴로 장부를 덮었지요. 셈이 익숙지 않아 더디었사옵니다. 최만호는 한동안 소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 입은 웃고 있었으나 그 눈만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한 소혜가 뒤뜰로 나섰습니다.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최만호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이 야심한 시각에 상단 주인이 장사를 나갈 때가 아니거늘. 소혜는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밟았습니다. 최만호는 청계천을 지나 인적 끊긴 강가의 낡은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지요. 잠시 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깊은 삿갓으로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주고받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온 순간 상자 위에 찍힌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학이 새겨진 붉은 인장, 아버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다. 소혜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찰나 낮지만 위엄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대인. 그 한마디에 최만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나으리? 의금부에서 이 물건을 빼오느라 이번에도 애를 먹었소. 소혜는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이라는 최만호가 삿갓은 사내 앞에서 종처럼 굽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바람이 삿갓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비단 관복 자락과 허리춤에 매달린 옥패 하나였습니다. 여느 관리가 함부로 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승반열의 대신만이 지닐 수 있는 문양이 그 옥패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최만호가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저 사람이 진짜 배후다. 소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는 들킬세라 조심스레 발길을 돌려 어둠을 밟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겨우 누르며 곳간 앞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무심코 곳간 문에 손을 대자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는 촛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흘러내린 촛농이 아직 말랑말랑하였지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싸늘한 목소리에 소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서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수정아, 예. 어머님,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거늘 어찌 대답이 없더냐? 소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아뢰었지요. 송구하옵니다. 오늘이 마침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기일이라 잠이 오지 않아 생각이 깊었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소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냐? 내일도 일이 많으니 그만 들어가 자거라. 예. 소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는 순간 소혜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넘어갔다. 그런데 몇 걸음 걷던 시어머니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인 듯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상하구나. 제 이름을 불렀는데 어찌 매번 한 박자씩 늦게 대답하는 게야. 마치 제 이름이 아닌 것처럼. 소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혜는 그 밤 이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달빛 아래 삿갓 쓴 사내에게 허리 굽히던 최만호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혼잣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만호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그 위에 누군가 또 있다. 옥패를 찬 그 대신 그자가 불근하게 진짜 주인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아가, 오늘은 사랑채까지 깨끗이 닦거라. 시어머니의 분부였지요. 사랑채는 최만호가 홀로 머무는 곳이라 평소 며느리는 얼씬도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예. 어머님, 소혜는 걸레를 들고 사랑채에 들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서책은 모두 가지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가 맨 아래 칸에 꽂힌 책 한 권만은 유독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였습니다. 어찌 이 책만 이리 자주 꺼내 보았을까? 소혜가 그 책을 조심스레 뽑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책 뒤편 벽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벽을 더듬자 나무판 하나가 다른 곳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이 만져졌지요. 그러나 미처 살필 겨를도 없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아가, 청소가 끝났거든 곳간으로 오거라. 곧 가겠사옵니다. 소혜는 얼른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저 벽 뒤에 무언가 있다. 그날 밤 집안이 모두 깊이 잠든 뒤였습니다. 소혜는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민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소혜는 낮에 보아둔 그 책을 뽑고 어긋난 나무판을 힘주어 밀었습니다. 나무판이 옆으로 밀려나며 사람 하나 겨우 드나들 만한 작은 문이 드러났습니다. 소혜는 침을 삼키고 그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지요. 숨겨진 골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조선팔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압록강, 의주, 평양, 마포나루, 부산포 그 사이사이로 붉은 먹선이 여러 갈래 이어져 있었지요. 이것은 물길이다. 몰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밀무역 백길이야. 소해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두툼한 장부가 여러 권 들어 있었지요.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물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삼, 비단, 은자 그리고 거래가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학이 새겨진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넘겨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름들이 빼곡하였지요. 지방수령, 포구를 지키는 관리, 군영의 군관, 그리고 마침내 조정 대신들의 이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낱 상단의 밀무역이 아니다. 조정 곳곳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물이다. 그 순간 장부 사이에서 반쯤 찢긴 종이 한 장이 스르르 흘러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급히 갈겨 쓴 글씨가 남아 있었지요. 다음 거래는 오는 보름. 상단 장부에는 기록을 남기지 말 것. 기록을 남기지 말라. 어찌하여? 기록이 없으면 그 죄를 물을 길도 없어지지 않는가. 순간 소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괴짝 속 장부야말로 저들이 지우려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각, 사각.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해는 황급히 장부 한 권을 치마폭에 감추고 괴짝 뚜껑을 닫은 뒤 방 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이는 최만호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괴짝을 열고 장부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구나.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야 한다. 그분. 소해가 숨을 죽인 그때 최만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윤대감 그때는 나도 살기 위해 어쩔 도리가 없었네. 자네를 그리 보낼 생각은 아니었어. 순간 소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최만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골방을 나섰지요. 기둥 뒤에 웅크린 소해는 그제야 확신하였습니다. 최만호는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다. 허나 이 모든 것을 꾸민 우두머리는 아니다. 저 사람마저도 누군가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말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인가? 최만호조차 벌벌 떨게 하는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단 말입니까? 한양의 장맛비가 며칠째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만호의 집은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끝이 소리 없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지요. 소해는 그 숨겨온 장부 한 권을 손에 넣은 뒤부터 더욱 조심스레 최만호와 집안을 살폈습니다. 낮이면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모진 심부름을 받아내고 밤이면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몰래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거기에는 청나라와 외국으로 흘러간 물건이며 오간 은자의 액수며 거래한 날짜가 빼곡하였습니다. 한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수백 번도 넘게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정작 이 집 주인 최만호의 이름만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장부 끝마다 늘 같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학이 새겨진 붉은 인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귀 하나가 있었지요. 학이 날면
길을 열어라. 소해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단의 암호가 아니다. 이 위에 누군가 또 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해는 번개같이 장부를 이불 밑에 감추었습니다. 스르르 방문이 열리더니 최만호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최만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늦도록 글을 읽는 모양이구나. 예. 잠이 오지 않아 잠시 책을 펼쳤사옵니다. 그래. 짧은 말이었지요. 허나 소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만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자신의 손끝에 머물렀기 때문이지요. 혹시 눈치를 챈 것인가? 며칠 뒤였습니다. 최만호는 사랑채에서 홀로 차를 마시다 문득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붓을 쥐던 그 손, 셈을 할 때 살짝 눈썹을 찌푸리던 버릇, 깊은 생각에 잠기면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던 습관,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지요. 이상하군. 최만호는 오래전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한 사내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의금부로 끌려가던 그날 마지막까지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던 그 강직한 선비의 눈빛. 윤경직. 최만호의 손에서 찻잔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윤경직을 쏙 빼닮았어. 그날 밤 최만호는 가장 오래 부린 늙은 집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본가를 처음부터 다시 낱낱이 알아보아라. 호적도 친척도 다리를 놓았던 매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리, 본인 전에 이미 다 확인하지 않았사옵니까? 처음부터 다시. 최만호의 목소리가 서늘하였습니다. 집사는 어딘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곧바로 발빠르게 움직였지요. 며칠 뒤 집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나리, 큰일이 옵니다. 최만호는 아무 말 없이 집사를 바라보았지요. 그 매파를 은밀히 잡아 족쳤더니 며느리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사옵니다. 본디 그 이름은 수정이 아니라 집사가 침을 삼켰습니다. 돌아가신 윤경직 대감의 외동딸이옵니다. 순간 쨍그랑 최만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이윽고 부드드 이를 갈았습니다. 살아 있었더란 말이냐? 그 계집이 제 발로 내 집으로 기어들어 온 것이야.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최만호의 얼굴에서 그 인자하던 웃음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복수하러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허나 아직 저것이 무엇을 얼마나 캐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지요. 당분간은 모르는 척하겠다. 저것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최만호는 며느리를 도리어 더욱 가까이 두었지요. 밥상머리에서도 장부를 정리할 때도 귀한 손님을 맞을 때도 늘 소해를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세아가, 너도 이제 상단 일을 배워야 하니 이리 와 섞어라. 글을 읽을 줄 아니 역시 장부 일을 맡겨야겠구나. 배운 적이 없다면서 셈이 어찌 이리 밝은고. 참으로 신통한 일이야.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지요.
소혜 역시 그 서늘한 낌새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미 내 정체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최만호가 지나가는 말인 듯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글을 참 잘 읽는구나. 그래. 친정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더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소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아뢰었지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옵니다. 최만호는 며느리의 눈을 오래도록 지그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하였구나.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허나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서로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서로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만호는 아무도 모르게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학이 새겨진 작은 목패가 들어 있었지요. 최만호는 붓을 들어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윤경직의 딸이 살아있사옵니다. 사흘 뒤 삿갓을 깊이 눌러쓴 그 사내가 다시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편지는 받았소. 최만호가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사내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계집은 살려두어서는 아니 되오. 최만호가 잠시 흠칫 머뭇거렸습니다. 소인이 직접 조용히 처리하겠사옵니다. 허나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대감께서 친히 명하셨소. 최만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이요? 사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이 새겨진 붉은 인장 하나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새벽 안개가 한양을 자욱이 뒤덮은 날이었습니다. 최만호의 집 대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의금부다.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수십 명의 의금부 군관이 안채와 사랑채를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고 집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잠에서 깬 최 씨 부인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 집에 어찌 이런? 뒤이어 최만호가 의관을 급히 갖추며 대청마루로 나섰습니다. 한양 백성이 청렴한 거상이라 우러르던 그 얼굴이 이 새벽에는 몹시 굳어 있었지요. 무슨 연유로 사가를 이리 뒤지는 것이오? 내 상감마마의 신임을 받는 몸이거늘. 의금부 도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두툼한 장부 한 권을 최만호 앞에 툭 내던졌지요. 밀무역 조세 포탈, 국고 횡령, 그리고 역모를 조작하여 무고한 관리를 죽음으로 몰 죄까지. 도사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최만호의 눈썹이 꿈틀하였지요. 허나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소리로다. 대체 무슨 증거로 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오? 도사가 답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종처럼 부려지던 며느리, 바로 소혜였지요. 오늘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여느 때의 며느리와는 사뭇 달랐지요. 소혜가 도사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장보의 나머지 절반은 소녀가 가지고 있어옵니다. 이 집 곳곳에서 손수 모은 것이옵니다.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만호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그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윤경직의 딸이었더냐?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최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녕 몰랐다. 허나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자꾸만 그자를 닮아가더구나. 셈을 할 때 눈썹을 찌푸리는 것도, 생각에 잠기면 입술을 깨무는 것도, 핏줄은 속일 수가 없더구나. 소혜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녀를 그냥 두신 까닭은 무엇이옵니까? 최만호가 쓴 웃음을 지었지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슬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영의정 대감 납시오. 모두 길을 비키라. 의금부 군관들조차 흠칫 놀라 좌우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검은 비단관복을 입은 노라우대신 하나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영의정 한정우.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 높아 온 한양이 살아있는 성인이라 우러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아버지 윤경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이기도 하였지요. 소혜의 얼굴에 처음으로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큰아버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소혜를 남몰래 거두어준 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비의 억울함은 내가 반드시 벗겨주마 하며 소혜가 원수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그 위험한 계책까지 뒤에서 도운 사람이었지요. 곳간의 장부를 어디에 숨기라, 의금부에는 언제 알리라, 그 모든 것을 일러준 이가 바로 큰아버님이었습니다. 큰아버님, 드디어 이날이 왔사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이제야. 소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묵은 서름이 왈칵 치밀어 올랐지요. 한정우가 소혜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참으로 애썼다, 소혜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최만호가 스르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영의정 한정우를 향해서 말입니다. 대감, 소인 뜬내 막지 못하였사옵니다. 소혜의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감, 최만호가 큰아버님께 머리를 조아린다고? 한양 최고의 거상이 그 도도하던 사내가 영의정 앞에 종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가 창고에서 삿갓쓴 사내에게 굽실거리던 최만호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옥패를 찬 정승 반열의 그 사내, 그분께 모두 넘겨야 한다던 최만호의 혼잣말. 그분이 설마... 소혜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큰아버님, 아니지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인자하던 눈빛이 서서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지요. 소혜야, 한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 윤경직은 참으로 고든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아꼈지. 허나 그 고듬이 결국 제 명을 재촉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 아비가 붉은 인장의 정체를 알아챘을 때 나는 몇 번이고 눈 감으라 일렀다. 세상일이란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하는 법이라고. 허나 그 고집불통은 끝내 듣지 않았어. 붉은하게 명단을 조정해 고하겠다 하더구나. 그 명단 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소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이름이... 그래, 한정우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였다. 붉은 학은 내 손으로 10년을 길러온 것이니라. 나라를 움직이려면 은자가 있어야 한다. 조정도, 군대도, 저 구중궁궐의 임금까지도 결국 은자로 돌아가는 법이지. 내 아비는 그 이치를 끝내 몰랐다. 소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소녀를 거두는 척하셨습니까? 어찌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주겠노라. 그 따뜻한 손을 내미셨습니까? 한정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경직의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너를 곁에 두기로 하였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으니까. 널 돕는 척하며 너를 최만호의 집에 밀어 넣은 것도 다 그 때문이지. 최만호가 너를 없애려 할 때 이번에는 대감께서 친히 명하셨다 하지 않더냐. 그 대감이 바로 나다. 무릎 꿇었던 최만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감, 약속이 다르지 않사옵니까? 윤경직 하나만 처리하면 된다 하셨거늘 그 딸까지 죽이라니 소인은. 한정우가 최만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붉은 학을 세상에 드러낼 자는 죽은 윤경직이든 그 딸이든 그리고 너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최만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 또한 언제든 버려질 한낱 말에 불과하였음을. 한정우가 손을 들자 담장 밖에서 그의 사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금부 군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자였지요. 순식간에 창칼이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자네도 참으로 겁이 없구먼. 이 새벽에 감히 내 사람의 집을 뒤지다니. 여기 있는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입을 막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야. 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의정의 사병 앞에서는 의금부의 오라줄도 한낱 새끼줄에 불과하였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서찰 한 통이었지요. 큰아버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한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잡혀가시기 사흘 전 밤에 손수 쓰신 서찰이옵니다. 소녀, 벼루 밑에서 그 흐릿한 문서를 찾은 뒤로 아버님의 옛 서책을 밤낮없이 뒤졌지요. 그러다 아버님이 아끼시던 부통 바닥에서 이 서찰을 찾아냈사옵니다. 소해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아셨사옵니다. 당신께서 배신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죽음을 예감하시고 붉은 학의 모든 죄상과 그 우두머리가 바로 영의정 한정우라는 사실을 이 서찰에 낱낱이 적어두셨사옵니다. 그리고 한 벌을 더 베껴 어이의 일을 통해 은밀히 주상 전하께 올렸지요. 한정우의 얼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서찰은 내가 이미 없앴다 여기셨습니까? 소해가 눈물을 닦으며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큰아버님을 믿지 않으셨사옵니다. 가장 가까운 벗인 첫 곁을 파고들던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검은 속을 꿰뚫어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소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 붉은 인장의 학을 잊지 말 거라였던 것이옵니다. 소녀더러 원수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큰아버님 당신을 조심하라는 유언이었사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주상 전하의 어명이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라. 금군 수백 명이 물밀듯 밀려들어 한정우의 사병들을 순식간에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선두에 선 별군직이 교지를 펼쳐 높이 낭독하였지요. 영의정 한정우는 밀무역으로 국고를 좀먹고 충신 윤경직을 역모로 무고하여 죽였으며 조정 대신들과 붉은 학이라는 사사로운 무리를 지어 나라를 어지럽혔도다. 이에 그 관직을 삭탈하고 즉시 하옥하여 국문으로 그 죄를 낱낱이 물으라. 윤경직이 어의를 통해 은밀히 올렸던 그 서찰. 주상 전하께서는 10년을 가슴에 묻어두시고 오직 확실한 증거가 모이는 이날을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해가 넉 달간 목숨 걸고 모은 장부가 마침내 그 마지막 증거가 되어준 것이지요. 한정우의 사병들이 창칼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리던 그 노대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자하던 얼굴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지요. 윤경재, 죽어서까지 나를 이기는구나. 금군이 한정우를 오라로 묶었습니다. 최만호 역시 고개를 푹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끌려갔지요. 며칠 뒤 주상 전하께서 친히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고구 윤경직의 영모죄는 간악한 무리의 조작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노라. 그 관직을 복권하고 그 고든 충절을 기려 충정공 종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노라. 몰수되었던 가산도 모두 돌려주라 명하셨지요. 영의정 한정우는 국문 끝에 극형에 처해졌고 불근하게 이름을 올렸던 대신들도 줄줄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온 한양이 발칵 뒤집혔지요. 가장 존경받던 성인이 실은 가장 무서운 죄인이었으니까요. 봄이 무르익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혜는 부모님의 묘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사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소혜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토록 오래 쫓아 온학이 새겨진 붉은 인장이 들어 있었지요. 소혜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우러르던 성인의 얼굴 뒤에 이토록 검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아버지를 벼랑으로 떠민 사람이었다니. 소혜는 묘 앞에 피워둔 화롯불 속으로 그 인장을 조용히 던져 넣었습니다. 붉은 학은 불길 속에서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재가 되어 봄바람에 흩어졌지요. 10년 묵은 원한이 그 한 줌의 재와 함께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혜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소녀는 복수가 아니라 아버님의 함자처럼 곱고 바르게 살아가겠사옵니다. 그 후 소혜는 아버지가 미처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사연을 솔솔 살펴 관하 알렸고 가난한 선비와 정직한 상인들을 남몰래 도왔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나누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을 조심하라 하였거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어찌 그저 흘려들을 말이겠는가.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원수였고 가장 믿었던 벗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으니 말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